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봤을 때 2030년 이상 이후까지 가게 된다면 25달러, 50달러가 아니라 100달러, 1000달러까지도 저는 넘어갈 수 있는 포텐셜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고 정말 그 미국이라는 국가가 달러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전 세계에 대한 화폐의 패권을 쥐어가고 국가 부채에 대한 완전히 해결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가 있는 시나리오가 열리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핏한 암호화폐가 사실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 가장 윗단에 있는 그런 끝판왕의 코인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 속에서 리플과 비트코인의 미래,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메가 트렌드까지 문창훈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리플 빅뱅의 저자이자 현재 유튜브 채널 타임 레버리지 운영하고 있는 문창훈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비트코인이 요즘 10만 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 유지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좀 매크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씩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이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연결 통로, 이제 현물 ETF라고 하죠. 작년 1월부터 이제 완전히 승인이 돼서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자금들을 빨아들일 수 있게끔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출보다는 유입으로 많이 돌아섰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실 올해 1분기 4월 달 그리고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라거나 뭐 트럼프 밈코인, 멜라니아 밈코인, 뭐 이제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이름을 땄던 리브라 밈코인의 러그풀 사태, 그리고 또 바이비트의 해킹 사건 등등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올해 상반기 자체가 안 좋았다가 이제 슬슬 주식과 커플링이 되면서 매크로 이슈랑 좀 병렬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양상이 보이게 됐고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이제 관세에 대한 어느 정도 협상을 했죠. 물론 3개월짜리긴 하지만 보복 관세에 대해서 서로 115%포인트씩 낮추면서 협상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매크로 이슈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피벗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나 나스닥 시장과 같은 주식 시장, 즉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상승이 일시적인 그냥 현상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추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까지 좀 많이 짓눌러 왔었다면은 이제 정말로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시장이 하향이 아닌 상향으로 상방으로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점점 시작되고 준비되어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저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이슈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을 필두로 해서 지금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언제쯤 상원에서 통과되고 하원에서도 승인을 해서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도장 찍는 그 시기가 언제일 거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빠르면 5월 안쪽으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에서 좀 통과될 것이라 바라보고 있고요. 전체 통과되는 그 시기 자체는 8월 달까지 좀 타임라인을 열고 있어요. 이제 미국 의회가 보통 8월에서 9월 사이 한 달 정도 휴회 기간을 가져가는데 그전에는 반드시 좀 트럼프 선회까지도 완전히 승인되는 시기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현물 ETF가 뚫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연결 통로가 뚫렸다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뚫리는 그런 후보들이 XRP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라이트코인, 심지어 이제 밈코인의 도지코인까지도 ETF가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알트코인들의 ETF가 언제쯤 완전히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승인을 해서 SEC에서 완전히 통과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알트코인 시즌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에 아직까지는 기관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 자체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그 스테이킹 기능이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내가 뭐 업비트나 바이낸스 혹은 이더리움 재단에 직접적으로 내 이더리움을 예치했을 때 2% 3% 정도의 이익을 이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와 같은 자산 운용사한테 맡겼을 때는 그런 이자를 아예 못 받다 보니 아직까지는 그 기관의 자금이 이더리움 쪽으로 공격적으로 못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들어오는 것,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이제 상환할 때, 현금화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달러로만 상환이 됐다면 앞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현물로서 상환이 되는 그 시점도 굉장히 좋은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많은 호재거리들이 코인 시장에 좀 남아있다, 잔류되어 있고 언제 이런 실마리들이 터지면서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될지 좀 긍정적으로 기다려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보시는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8월 이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8월 이전이 될 거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지금 5월달 이제 중하순 넘어가고 있는데 머지않은 시점에 이제 좋은 상승 기류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닥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법안이 통과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게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에서 비트코인을 하나의 뭔가 위험 자산으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 단위로 전략적으로 모아가겠다, 비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의 법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사실 올해 이제 1분기 때 뉴욕에서 한번 크립토 서밋이 열리면서 백악관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그때 뭐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크립토 차르 부서의 수장이었던 데이비드 삭스라든지 여러 이제 암호화폐 업계의 그런 임원진들이 함께 했었는데, 그때 총 5가지의 이제 암호화폐를 미국에서 모아갈 수 있는 후보군으로 지명을 했어요. 거기 안에 이제 당연히 비트코인은 들어가는 것이고,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XRP, 에이다까지 이 5가지 코인 모두 다 좀 미국 기반의 코인이라고 봐주시면 좋거든요.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러시아인이 만든 코인은 맞지만 그 뒷 세력이라든지 배후에 딸려 있는 그런 유착 관계가 있는 기관들 자체가 모두 다 미국 기반의 그런 자산 운용사나 그런 기술 회사들이 딸려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고 지금 뭐 스트래티지라든지 일본의 메타플래닛, 샘너 사이언티픽 등등 많은 기업체에서도 많은 기관에서도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엘살바도르 같은 도시처럼 약간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처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질까요?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엘살바도르라든지 최근에 이제 북한도 바이비트를 해킹하면서 그 이더리움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탑5 정도 안에 위치해 있는데, 뭐 엘살바도르, 부탄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조금씩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모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이제 채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비트코인을 뭔가 좀 이렇게 채굴하려고 하는, 모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뭐 이제 기업과 국가 단위의 채택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IMF 그 국제통화기금에서 관장하는 통화바스켓 SDR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지금 현물금이라든지 5대 기축통화라든지 달러의 국채, 이런 식의 어떤 안전자산들이 들어가 있다면 거기 안에 저는 결국에 비트코인까지 편입될 수 있는 시기열을 한 5년 정도만 바라보게 된다면 충분히 편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6월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조기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 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에 조금 변화 같은 게 생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 자체에 암호화폐 활로가 좀 뚫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간에 이제 앞으로 법과 제도가 우리나라도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그 보수적인 집단도 지금 직간접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작년, 재작년을 필두로 해서 코인베이스 주식과 이제 스트래티지, 지금 이제 MSTR이라고 하는 그 티커명을 지속적으로 사면서 굉장히 좀 직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제는 좀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의 현물 ETF를 투자한다거나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 우리나라에서도 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 현재 한국은행 자체에서 CBDC 파일럿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도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기 위해 이제 5대 시중 6대 5대 은행과 함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기조로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이제 그 중간에 대선이 껴있죠. 이제 그걸 필두로 시작을 되면서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개인과 기관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는 전통 금융 상품 같은 게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네, 앞으로는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이제 ETF로도 묶음 상품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물론 선물 상품도 있고 리버스 상품도 있죠. 이제 레버리지 상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현물 ETF도 직접적으로 투자할 것뿐만 아니라 이제 ETF 상품군으로 탑5, 탑10, 탑20 이런 식으로 묶어서 여러 가지 좀 펀드 상품군들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국내 규제가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할 리스크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크게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 네, 우리가 많이들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그런 거래소를 쓰시죠. 중앙화 거래소를 쓰시고 계시는데, 요즘에 워낙 해킹 사건도 빈번하고 개인 지갑인데도 털렸다라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정말 바이비트나 최근에 코인베이스에도 한번 해킹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중앙화 거래소 쓰시는 건 너무 좋은데, 한 곳에 너무 다 몰아서 넣기보다는 좀 분산화해 두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번 북한의 라잘로스 그룹의 업비트 해킹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언제나 그 해커들이 그 중앙화 거래소를 공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분산화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과 함께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투자하고 보관하는 것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참 우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보관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대기업이라든지 한국의 어떤 프로젝트 회사들이 코인을 발행해서 이것을 코인을 찍어서 뭔가 대중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행위가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웹3 회사라고 해서 본인들이 코인을 찍었다 해가지고 이런 코인 꼭 사라 이런 식의 어떤 폰지 사기와 같은 그런 사기 행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노출되지 않게 좀 조심해서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암호화폐 투자하실 때는 이제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코인들, 웬만하면 미국 기반의 코인 아니면은 기관의 채택을 받은 코인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시가총액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고 대중성이 있는 코인들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하면 보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상 걱정을 많이 하는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양자칩을 발표한 이후로 비트코인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실제 위험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런 기술력, 과거부터 계속 성장해 온 건 맞고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R&D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사이클뿐만 아니라 저번 사이클 2020년, 2021년 사이클 때도 양자 컴퓨터의 기술력을 통해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가 있다, 아니면 암호를 해독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뿜어져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그런 암호를 해독하고 뭔가 서버를 뚫을 수 있는 기술력까지 오게 됐을 때, 사실 그 해커들이 굳이 비트코인을 털기보다는 그냥 전통 금융 은행이나 그런 회사들을 터는 게 더 큰 이득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는 거 보면 항상 그 미디어를 쥐락펴락하는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좀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양자칩뿐만 아니라 구글의 윌로우라든지 IBM에서 개발한 양자 컴퓨팅 기술까지도 아직까지 그 비트코인 암호를 해독하기에는 사실 한계점이 명확하거든요.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로 큐비트라는 말을 써요. 정식 명칭은 이제 퀀텀 비트인데 줄여서 큐비트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큐비트 숫자가 최소 3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기술 개발단에서 만들어진 그 큐비트 숫자 자체는 한 100에서 10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은 더 걸린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10년, 20년 뒤에는 비트코인이 과연 털릴까? 이 퀘스천 마크에는 저는 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 블록체인 생태계도 꾸준히 활성화가 되고 R&D가 될 것이고 이 양자 컴퓨터 시스템도 당연히 더더욱 성장을 하겠죠. 결국에는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융합이 될 수 있는 시대로 저는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투자하실 때 뭐 해킹 이슈, 양자 컴퓨터가 발생이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코인이 뭐 사라질 것이다, 내재 가치를 잃을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투자하는 코인에 대한 펀더멘탈과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어떤 코인은 내가 좀 주의해서 담아야 되고 또 선물 거래는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유의사항을 조금 더 상기하면서 투자 이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어떤 분은 디지털 금이라고도 부르시는데요. 실제 금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본질적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또한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디지털 골드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투자의 구루분들이죠. 뭐 로버트 기요사키라든지 스트래티지를 이끌고 있는 마이클 셀러라든지 굉장히 많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시는 분들께서 비트코인의 비전을 굉장히 또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또 확인했을 때는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라는 사람이 또 앞으로 실물 금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을 따라잡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체가 안 보이는 하나의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의 가치 저장 수단이다 보니까 더더욱 많은 투자처가 유치가 될 것이고 기업과 국가 단위로 채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큰 가치 반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항상 비트코인 정수 단위 한 개 정도는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걸 권장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물 금 같은 경우는 사실 내장량이 또 언제 어디서 갑자기 또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뭐 미국에서 실제로 그 금을 굉장히 많은 톤 단위의 그 금을 가지고 있는지 포트녹스 뭐 확인해 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의 그 시대적 방향성 자체가 현물 시장에서 디지털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실물 금을 대체하는 그런 시기 저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충분히 더더욱 급부상하는 자산 클래스로서 온라인 금이 바로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저 또한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이게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정말 궁금한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최근에 좀 있었다가 또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에 FOMC 회의에서 다시 한번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조금 더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지켜보겠다 이런 조금 한 발자국 뒤에서 물러서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실물 금을 따라가는 듯한 좀 안전자산의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만큼 나스닥과 미국 증시와 또 커플링되어 있는 성격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양면성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매력적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알다가도 모르겠는 그런 클래스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 종목 같은 경우는 실물 금과 조금 더 커플링 될 것이라 바라보고 있고 이제 많은 알트코인들 자체는 점점 더 시가총액이 단단해지면서 나스닥 시장과 또 이제 융합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일단 초기 국면에 있다라는 걸 포커스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금리 인하 방향성과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풀어가자면 사실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포션이 가장 크거든요. 즉 다시 말해 금리 인하를 하고 돈 풀기 장세가 나오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뭐 나스닥이라든지 우리나라 코스피라든지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조금씩 준비되어지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미국이 워낙 고금리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쉽사리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좀 먼저 움직여서 수도꼭지를 풀어주게 되면 많은 이제 여러 국가에서 돈을 푸는 그런 장세가 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보시는 이제 하반기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메가 트렌드는 뭐라고 보시나요? 올해 하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엇보다 알트코인 현물 ETF가 준비되는 과정에 있어서 언제쯤 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신청을 해주느냐, 그리고 완전한 승인 시점을 저는 올해 하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트코인 현물 ETF가 완전히 뚫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암호화폐 굉장히 여러 플랫폼들 회사들이 있어요. 뭐 거래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리플사와 같은 그런 암호화폐 결제 회사라든지, 뭐 서클사와 같은 USDC를 찍어내는 곳인데, 그런 어떤 암호화폐 개발 플랫폼 회사들이 지금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하는 나스닥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식을 상장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하면서 더더욱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활로가 펼쳐질 뿐만 아니라, 과거에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주식이 2021년도 4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그 상장 시기 자체가 매우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업체들은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대중들도 막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잘 되어 있는 시점에 나스닥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 시점 고려할 때도 이런 회사들, 뭐 리플사, 서클사, 뭐 크라켄이라든지, 최근에 또 이토로는 상장이 됐는데, 이토로는 상장됐으니까 제외하고, 뭐 애니모카 브랜즈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IPO를 하는 시점을 좀 눈여겨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힌트거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법적 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송은 언제쯤이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사실 XRP 투자자 입장에서 이 리플과 SEC의 소송 자체는 너무나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지금 벌써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리또속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하나의 뭐랄까요, 무기이자 하나의 소스였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까지 XRP를 오랫동안 투자하셨다는 것 자체가 크게 존중받을 만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아직까지도 리플과 SEC의 소송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은 많은 분들께서 패닉셀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활용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과 SEC의 소송 완전한 합의 시점은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 전에는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XRP를 투자할 때 무엇보다 뭐 소송도 하나의 뭐 이슈에 불과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전통금융에서 XRP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 역할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7월 중순을 말씀드렸냐면, 이제 미국 시간으로 7월 14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7월 15일인데, 그 시기가 연준에서 고안한 페드나우 서비스라는 것이 점점 활성화되고, 이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ISO 20022라고 하는 기준이 탑재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이 좀 합의로 끝나면서 XRP가 완전히 법적 공방, 그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ISO 20022 그 국제 메시지 표준과 리플넷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채택을 받는 일정인 7월 중순 전에는 그 리플과 SEC의 소송이 좀 완만하게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래는 이제 리플과 SEC가 뭐 항소까지 갔다가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합의서를 판사한테 제출을 했는데 판사가 그걸 이제 기각했어요. 근데 그 기각한 이유가 뭐 XRP가 증권성 심의에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절차 자체가 너무 간소화되어 있다. 이 문서에 대한 형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형식을 잘 갖춰서 다시
신청해라 이런 식의 하나의 스탠스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들 수는 있어도 아무리 늦어도 한 7월 중순 전에는 좀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중순 이후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은 리플의 가격이 지금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리플의 가격 흐름은 또 이제 상승세로 올라설까요? 사실 리플과 SEC의 소송 이슈가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XRP를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뭔가 리플과 SEC의 소송 때문에 갑자기 뭐 30% 40% 막 갑자기 막 소위 말해 떡상하는 일은 그럴 확률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XRP를 그 전통 금융, 레거시 금융에서 포용할 수 있는 스위치가 켜진 거지 그 이슈 하나로서 XRP가 갑자기 폭등이 일어나서 막 완전히 지속적으로 급상승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워낙 이제 리플과 SEC의 소송으로 많이 또 가격을 짓눌러 왔기 때문에 하나의 좀 트리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가격 범핑에 좋은 재료는 이 리플과 SEC의 소송보다는 어떤 기관, 전통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거나 XRP를 직접적으로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거나 혹은 블랙록에서 XRP 현물 ETF를 온전하게 신청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오히려 XRP 가격 상승에 큰 호재거리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영상에서 리플넷의 확장성과 JP 모건의 협업 가능성 언급하셨는데 이게 최근 발전 상황과 함께 이게 금융시장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리플렛 자체도 ISO 20022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표준에 맞게 지금 스위프트 망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고요. JP모건도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회장이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쓰레기다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굉장히 막대하게 보관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끼리의 TC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까지 개발하면서 또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었거든요. JPM 코인이라고 해서 그런 코인까지 만들면서 이 크립토 생태계에 굉장히 좀 영향력을 가하고 좀 흠뻑 빠져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끼리 만든 하나의 블록체인 망이 또 오닉스 블록체인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키네식스라고 완전히 리브랜딩이 되면서 그들은 하나의 그 블록체인의 내부망을 통해서 은행의 레포라고 하는 거래망,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끼리 채권을 주고받고 하는 그 일정 기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은행의 내부망 안에서 JP모건이 개발한 그 TCN 네트워크, 그 오닉스 블록체인이 활용되게끔 활성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렛과 오닉스 블록체인 자체가 경쟁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영역 자체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굉장히 많은 생태계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도 필요할 거고 레포 시장을 담당하는 어떤 블록체인도 필요할 거고, 국경 간 결제망에서 CBDC, 그 CBDC도 또 도매용과 소매용으로도 나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파이프라인을 리플 네트워크가 차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이외에 하이브리드 무역망이라거나 뭐 스마트 컨트랙을 담당하는 기관용 블록체인이라거나 아니면 레포 거래를 담당하는 오닉스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친구들이 각각 영역이 나눠지면서 공존하는 시대가 준비되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리플사는 이제 CBDC 플랫폼을 출시해서 여러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XRP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리플사는 과거부터 XRP 레저 기반의 CBDC 플랫폼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국가 단위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5개국 정도만 완전히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있다는 걸 밝혔고, 그 이외에 뭐 몇십 개국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국가들은 좀 대외비로서 비밀 유지 협약으로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2023년 7월에 리플의 임원이었던 제임스 월러스에 따르면 이미 리플사는 30개국이 넘는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CBDC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정도에 제임스 월러스라고 하는 리플의 임원이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리플사가 거의 전 세계를 필두로 한 BIS의 회원국 한 50개국을 총망라하는 중앙은행들과 손을 잡으면서 CBDC의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뒤에서 백단에서는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 CBDC의 세상이 펼쳐졌을 때 XRP랑 어떻게 관계가 있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CBDC가 어쨌든 블록체인 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결제 하나의 효용 가치로 쓰일 거잖아요.
이제 CBDC라고 하는 거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하나의 디지털 통화라는 거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민간 업체에서 발행한 법정 통화와 1대1로 패깅된 하나의 통화인 건데,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를 어떤 블록체인 망 위에서 이제 온체인화 시켰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이 도매용 CBDC 같은 경우는 리플 네트워크를 필두로 해서 그 리플 페이먼트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도 많은 자금이 취업 기업이나 송금 회사들이 손을 잡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약 800억 달러 규모의 이 자금 파이프라인이 리플 페이먼트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CBDC 세상이 더더욱 출현이 되게 된다면 XRP가 브릿지 통화로 활용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플 생태계 안에서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또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4가지 정도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방금 언급드렸던 CBDC 플랫폼으로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손을 잡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작년 연말에 이제 RLUSD, 플레임은 리플 USD라고 해서 달러 기반의 1대1로 연동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또 NIDFS라고 하는 뉴욕 금융 서비스청에서 완전히 승인을 받았다, 라이선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스테이블 액트 법안이나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상하원을 필두로 해서 트럼프를 통해 완전히 승인받게 된다면 더더욱 규제의 명확성으로서 더 생태계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CBDC, 두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세 번째가 아까도 언급드렸던 리플 페이먼트 사업. 이제 리플사가 가장 크게 하려고 하는 게 가치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 지금 현재는 정보가 왔다 갔다 이동되는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제 거기에 데이터를 입혀서 암호화폐로 자유롭게 결제되는 시대가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리플 페이먼트, CBDC의 영역에서 가장 유틸리티가 커질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리플 페이먼트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커스터디, 이제 보관이라고 하잖아요. 리플 커스터디로 완전히 최근에 리브랜딩이 되면서 2023년 5월서부터 약 3,300억 원으로 스위스 기반의 메타코라고 하는 굉장히 큰 업체를 사들였고, 또 최근에는 미국의 스탠다드 커스터디라고 하는 업체도 완전히 사들이면서 지금 이 커스터디 영역도 굉장히 크게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XRP를 투자할 때 리플사의 어떤 사업 영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사업 영역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XRP 코인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좀 연결지어서 투자를 이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쓰신 책 그 리플 빅뱅 세상의 모든 돈은 XRP로 통한다에서 강조하신 내용이 리플의 잠재력인데, 이게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XRP 같은 경우는 더더욱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자금이체 기업이나 송금 회사에서 리플렛을 탑재해서 조금씩 XRP를 브릿지 통화로 활용을 하면서 돈이 이동되고 있는데, 이제 리플과 SEC의 법적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완전히 좀 들어오게 된다면 더더욱 많은 전통 금융, 레거시 금융 회사들에서 리플렛을 채택하는 움직임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장 규모 자체를 한번 미뤄봤을 때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하루 거래액만 하더라도 5조 달러가 넘어가고,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20경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씩 포션들만 리플 네트워크로 가져온다라고 해도 XRP에는 큰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리플사가 2012년서부터 인프라를 확장해온 시간이 벌써 약 13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 긴 세월 동안 리플과 SEC의 소송으로 약 4년이 넘게 눌러왔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완전히 스위치를 키면서 XRP가 더더욱 활성화되고 기관의 채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우리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 대중들한테도 실생활에 영향이 미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리플 외에 국경 간 결제 시스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경쟁 기술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리플의 경쟁자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리플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무역금융이나 전통 금융 파이프라인을 모두 다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비전 자체는 그 CBDC 파이프라인에서 도매용 CBDC, 그러니까 소매가 리테일이 아니라 홀스케일을 뜻하는 거죠. 기관에서 돈을 보낼 때 굉장히 큰 그런
큰 단위가 될 텐데 그 돈 단위를 XRP의 브릿지 통화를 활용하면서 보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XRP뿐만 아니라 XLM이라고 있어요. 스텔라 루멘이라고 있는데 그 초기 개발자가 사실 리플의 출신입니다. 원래 리플에서 XRP 레저를 개발했던 제드 맥켈럽이라는 사람이 2014년도에 나가서 만든 재단이 스텔라 재단이거든요. 그 스텔라 같은 경우는 리플처럼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리플의 한 10분의 1 정도로 더더욱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보다는 소매용에 조금 더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뿌리가 XRP 레저 쪽에서 뿜어져 나왔다 보니까 이 개발자 코드네임 자체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둘 다 국제통화기금이라거나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인정하는 핀테크 보고서, 그리고 함께 손잡고 있는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융 생태계에서 더더욱 유틸리티가 커질 그런 코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SO 2002 메시징 표준 또한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회원사 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RP와 XLM 이 두 가지 코인이 금융망을 대체할 수 있는 CBDC 세상에서 정말 큰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코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심핀 네트워크 XDC라든지 ISO 2002 코드를 준수하는 뭐 에이다나 뭐 헤데라라든지 알고랜드, 아이오타 등등의 이런 코인들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면서 어떤 생태계를 담당해서 조금씩 유틸리티가 확장해 나가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리플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현재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XRP를 투자함에 있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XRP는 물량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앙화된 성격을 띠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 관리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뭐 사실 과제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거티브하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앞으로 XRP가 감당해야 되는 그 파이프라인의 어떤 그 시장 캐파가 워낙 크고, 정말 그렇게 됐을 때 XRP의 1000억 개의 수량 자체는 저는 모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XRP를 초기 설계할 때 100만 분의 1로 쪼개지게끔 이제 하위 단위, 드랍 단위를 또 만들어 놨어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억 분의 1로 사토시 단위로 쪼개진다면 XRP 같은 경우는 드랍 단위로 쪼개지게끔 설계를 해놨다라는 거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아직까지 XRP를 활용해서 소각 메커니즘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약 1400만 개 정도가 소각이 됐는데 뭐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 0.01%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리플 페이먼트에 대한 XRP 효용성에 대해서 이 SEC로 계속 눌러왔기 때문에 수면 위로만 올라오지 않은 것이지, 완전히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제 규제에 대한 명확성까지 펼쳐지게 되는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충분히 XRP가 많이 정말 불같이 소각될 수 있는 메커니즘, 그만큼의 많은 채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플 가격은 어느 수준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 가격적인 부분은 저도 뭐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너무 이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XRP가 몇몇 분들께서는 이미 많이 올랐다, 너무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때 벌써 몇 배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이 XRP에 대한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늘어뜨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세 번째 반감기 사이클 그 전 시점 17년도 18년도 정도의 시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때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대략 18,000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으로 했을 때 한 2천만 원 중반선이었어요. 17년도 18년도 때 가장 그 2차 불장 사이클 때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한 1억 중반선 정도 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7년도 18년도 때 한 1,400달러 정도, 하나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00만 원 초반대 정도 됐었는데 저번 사이클 기준으로 이더리움이 거의 600만 원까지 크게 성장했죠. 물론 지금 방송 촬영하는 시점으로 한 300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왔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도 18년도의 그 최고점보다는 우상향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XRP 같은 경우는 17년도 18년도 때의 최고점이 원화 기준 약 5,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화 기준으로 해서 한 3,100원, 3,200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와 이더 같은 경우는 17년도 대비해서 지금 쭉쭉쭉 우상향하고 있는데 XRP는 지금 그 17년도 이후에 꾸준하게 삼각형으로 지금 계속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제 한번 이 트리거 포인트가 터지면서 그들이 완전한 금융 채택으로 XRP가 크게 가치 반영을 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2015년 자체가 그 스위프트의 ISO 20022 그 메시징 표준을 완전히 탑재하고 공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쓴 책의 이름처럼 리플 빅뱅의 해, 정말 XRP가 진가가 발휘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XRP가 25에서 50달러 전망이 나오면서 시총으로는 비트코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시나리오일까요? 네, 일단은 뭐 비트코인 시총을 따라가기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10배 이상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뭐 XRP 25에서 50달러 정도까지의 전망은 이번 사이클에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 사이클 안에서는 50달러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봤을 때 2030년 이상 그 이후까지 가게 된다면 뭐 25달러, 50달러가 아니라 100달러, 1000달러까지도 저는 넘어갈 수 있는 포텐셜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고 정말 그 미국이라는 국가가 달러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전 세계에 대한 그런 화폐의 패권을 쥐어가고 국가 부채에 대한 완전히 해결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가 있는 시나리오가 열리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핏한 암호화폐가 사실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비트코인에 대한 시가총액을 넘어간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이후에서야 우리가 그런 가능성까지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 바라봤을 때 충분히 이더리움에 대한 시가총액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XRP의 시가총액이 원화 기준으로 한 200조 원 정도 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XRP의 2배에서 2.5배 정도, 한 400조에서 450조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더리움도 많이 오르겠지만 XRP가 그동안 워낙 많이 좀 눌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에 퀀텀 점프가 나오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시가총액을 좀 바짝 쫓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시 한번 추월할 수 있는 시기 저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지금이 리플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뭐 언제가 딱 들어가기 좋다 이것보다는 DCA라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DCA라고 하는 것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이제 비용 평균 매수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뭐 적금 같은 거 많이 들잖아요.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씩 적금 들듯이 내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이 리플 XRP를 사는 것처럼 그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오전 10시마다 XRP 조금씩 수량에 초점 맞춰서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언제가 바닥이고 언제가 고점이다라는 걸 완전히 100%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뭔가 모아가고 있고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하고 아직까지 XRP에 대한 현물 ETF 뭐 블랙록에서 신청도 아직 안 했고 무엇보다 소송도 아직까지 최근에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가 기각을 하면서 좀 리또속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히려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매수의 적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한 번에 많은 돈을 무리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좀 천천히 분할적으로 시간을 들이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변동성이 큰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XRP를 접근할 때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보유용 자산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네 그렇다고 보고 있고 무조건적으로 장기로 가져간다기보다는 이 사이클 투자와 장기 투자를 병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아직까지 XRP는 완전한 알트코인 쪽에 속하기 때문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리고 사이클도 굉장히 많이 타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무섭게 또 오르겠지만 떨어질 때는 또 정말 무섭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을 좀 보면서
좀 70%에서 많게는 80% 정도의 물량은 좀 사이클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20%에서 30% 정도의 물량은 그냥 안 팔고 내가 5년, 10년 가져간다라는 장기 물량으로 좀 따로 빼놓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항상 비트코인 1개 그리고 XRP 1만 개 정도는 그냥 이번 사이클 팔지 말고 다음 사이클, 다다음 사이클 혹은 자손한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이 사이클 투자와 장기 투자를 좀 어느 정도 섞어서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플을 투자할 때 목표 수익률이나 적절한 투자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 부분은 언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또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일반화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XRP가 한 3,000원대 초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5,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또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최근에 뭐 소송에 대한 잡음도 생기고 있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현물 ETF도 언제 승인될지도 모르는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그나마 좀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좀 반신반의하는 듯한, 그리고 최근에 또 무디스에서 미국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뭔가 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 뭐 위험 자산에 돈을 넣기가 쉽사리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본인이 어느 정도 현금으로 해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남들이 뭔가 쳐다보지 않고 욕심내지 않을 때가 오히려 내가 공부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적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XRP든 뭔가 디지털 생태계가 올 것 같고 도널드 트럼프 하는 것 보니까 뭔가 앞으로 암호화폐가 점점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신다면, 좀 진정성 있게 공부부터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작가님이 리플 투자하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물론이죠. XRP를 투자할 때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당연히 봐야겠죠. 뭐 온체인 지표, 뭐 NUPL이라든지 MVRV G스코어라든지 RSI 지표, 멀티 퓨어셀 지표, 굉장히 많은 이제 온체인 지표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시점, 과매수 구간인지 과매도 구간인지, 그리고 고래들, 그 세력이라는 친구들이 이 코인을 매수하고 있는지 던지고 있는지 거래량도 보면서 우리가 온체인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제 알트코인 매도할 때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지표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64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최근에는 65, 66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트코인이 가격적인 모멘텀이 워낙 잘 받쳐주고 있고, 이 포션 자체가 60%가 넘어간다라는 것 자체, 알트코인이 그만큼 많이 눌려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에 올랐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딱 상승을 멈추고 갑자기 뭐 이더리움, 솔라나, XRP,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런 친구들이 가격이 막 오르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그 포션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낮아지는 그 시기가 알트 시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짧게 이루어지거든요. 길어봤자 한 달 정도밖에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60 중반에 왔다면 한 40 초반 정도 왔을 때 우리가 그때 정도 되면은 좀 이제 욕심을 버리고 알트코인을 좀 털고 나갈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인간 지표입니다. 암호화폐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연락이 와서 비트코인 그거 어떻게 사야 돼? 뭐 XRP 나도 투자해보고 싶은데 뭐 어디 거래소에서 사면 되는 거야? 어디 가서 사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연락이 온다. 혹은 뭐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그런 코인 그 어플 순위가 갑자기 뭐 설치 1위가 카카오톡이었다 갑자기 업비트로 바뀐다. 이런 식의 어떤 인간 지표들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좀 이때는 좀 탈출해야 되는 시기구나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탈출해야 될 시점으로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왜요? 그게 이제 항상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월가의 탐욕에 배팅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호화폐라는 시장 자체가
정말 그냥 보편적으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투자하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위험하고 리스크가 동반되고 변동성도 너무 크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격 조작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마켓 메이커들도 굉장히 단단하고 시가총액이 아직 워낙 작다 보니까 그 세력들이 차트를 그린다고 하죠. 유화하기 좋은 굉장히 그런 컨디션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너무나 위험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위험과 또 그만큼 기회가 들어있는 게 또 특히나 알트코인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월가의 세력들, 금융 엘리트들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들이 돈을 만드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이클에 좀 올라타가지고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점,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을 태워서 조금 더 올라가는 시점에 이제 어느 정도 털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탐욕에 대한 어떤 강약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이클로 보면 어느 정도 시기에 와 있는 걸까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상승하기 전, 피벗되기 전에 좀 뭔가 달아오르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라면에 물 온도 맞출 때 100도씨부터 끓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한 90도에서 한 95도까지는 와 있다. 이제 조만간 끌어올라서 연기가 펄펄 나는 그 시기 전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딱 탑승해서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그러면 너무 좋지만 네. 이제 또 그거를 본인이 제 예측이 당연히 또 틀릴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그들이 개인들이 많이 타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돼요. 롱 비율, 숏 비율도 볼 수가 있고 네. 청산 물량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개인들이 롱에 너무 많이 배팅돼 있네. 그럼 한번 빼고 가자. 혹은 숏에 너무 많이 배팅돼 있네. 그럼 갑작스럽게 올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가 또 매우 위험한 거기도 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현물에 너무 또 치중되어 있으면 그만큼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개미털기를 위한 미디어가 동반되면서 힘들어하게 할 수 있는 게 또 암호화폐 코인판이기 때문에 너무 뭐 한 명이 말한 것 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플을 제외하고 작가님이 요즘 눈여겨보는 코인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 같은 경우도 XRP뿐만 아니라 한 대략 10가지 정도의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XRP를 굉장히 추종하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맞지만 이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이제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현물에서 디지털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 시점이다 보니까 각 영역을 대표하는 어떤 코인 자산에 좀 저는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CBDC 쪽에서 국경 간 결제를 하는 친구들이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고 뭐 스마트 컨트랙을 대표하는 그런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들이 또 있을 거고 그 이더리움을 뒷받침해주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코인들이 쭉쭉쭉 또 있을 거고 또한 또 저장소 섹터가 분산화 돼가지고 블록체인과 융합되는 하나의 스토리지 개념의 또 대표 코인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이 CBDC 세상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통제권 세상으로 가는 것인데 인간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대표하는 그런 코인이라거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가치 저장을 대표하는 그런 코인이죠. 디지털 은, 라이트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섹터들을 대표하는 코인들에 저는 좀 포트폴리오를 분산화하면서 한 가지 코인에만 너무 집중해서 치중되기보다는 이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섹터에 걸쳐서 좀 분산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알트코인 투자가 비트코인보다 더 변동성이 크다고 들었는데 그럼 작가님은 어떤 기준으로 신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나요? 저는 일단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먼저 좀 파악을 하죠. 방금 언급드린 그런 섹터들, 뭐 심지어 메타버스 섹터, NFT를 필두로 한 그런 게임 섹터도 또 있고 밈코인 섹터도 있고 굉장히 섹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안정성을 평가하는 가장 첫 번째 잣대는 기관의 채택입니다. 그 금융 엘리트들의 채택. 그 말은즉슨 그만큼 돈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고 시가총액 자체가 상단에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20위권, 30위권 조금 더 밀리더라도 웬만하면 50위권 안에 있는 친구들만 건들지 그 밖에 100위권, 200위권 애들은 아예 건드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통해 하나씩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확률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 각각의 섹터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섹터를 대표하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한두 개 정도 그런 코인들을 골라서 공부를 해봤을 때 이 영역 자체가 앞으로도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금융 엘리트들과의 유착관계에 있어서
좀 큰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이제 수량을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코인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나 3가지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안 되나요? 2가지나 3가지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오늘 뭐 말씀 많이 드렸던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XRP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한 가지 영역 중에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인터체인 프로토콜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 제로라고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2개가 있거든요. 이제 체인링크와 폴카닷이라고 하는 그런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금융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RWA 섹터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암호화폐 섹터가 있고 많은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그 기찻길이 있는데, 그 기찻길들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상호 운용성 플랫폼, 너무 중요한 게 이제 또 그런 메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인링크나 폴카닷 정도는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 분산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인터뷰를 보고 100만 원을 갖고 XRP를 투자한다는 투자자분이 나온다면 작가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나요? 일단 10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돈이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한번 재미삼아 투자하시는 돈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돈이라는 게 정말 또 본인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먼저 그게 좀 들고, 여러분들께서 XRP를 투자하실 때 먼저 사기보다는 정말 이 코인이 어떤 미래 가치가 있고 XRP를 만들어낸 회사, 리플이라는 회사가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개발을 했고 그 임원진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고위급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좀 이동하고 있고 초기 투자자가 누구였고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이 XRP 코인의 토크노믹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서 내가 요 정도라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일주일에 얼마씩 정도는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DCA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보시는 비트코인을 능가할 만한 신규 프로젝트 같은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저는 XRP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국에 이제 시간이 한 10년, 20년 정도 지난다고 했을 때 XRP가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가면서 시가총액 가장 윗단에 있는 그런 끝판왕의 코인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또 에비던스가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저는 XRP 이외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근 두드러지는 이제 서브 트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 굉장히 크고 있는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가장 큰 거는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두 번째로 RWA라고 하는 리얼 월드 에셋, 자산의 토큰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자체가 2,300억 달러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많은 트레이드파이 전통 회사나 카드사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RWA 섹터라고 해서 뭐 미국 채권이라거나 미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온체인화 시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미 국채라든지 채권을 이제 현물 돈으로만 샀다면 이제는 암호화폐로 거래될 수 있게끔 온체인, 블록체인 상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미국의 채권 시장만 하더라도 2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고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70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암호화폐를 투자하실 때 단순히 나는 돈 벌 거야 해서 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어떤 블록체인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0 친구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공부하시는 것이 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려는 초보 투자자들이 꼭 이건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실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암호화폐 판 자체가 많은 대중분들께서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 2022년도 때도 테라 루나 사태 그 붕괴가 되면서 굉장히 사기 피해액이 컸었고
뭐 최근에도 뭐 암호화폐를 누가 훔쳤다, 해킹했다 이런 식의 어떤 사기 피해 이런 이력들이 많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를 투자하실 때 항상 유튜브를 많이 또 참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나 좋은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정말 구독자님들의 어떤 돈을 빼먹어 가기 위한 본인들이 뭔가 카피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거나 본인들이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 코인이 엄청 미래 가치가 좋다라고 해서 그 코인을 팔아먹는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유튜브 채널을 선택하실 때 뭔가 그 채널을 그 딱 화면에 그 전화번호가 딱 적혀져 있고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수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뭔가 발언이나 그런 화면이 보이면 바로 그 채널은 구독을 얼른 취소하시고 멀리 하시는 것을 지양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뭐 리플 XRP라든지 앞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굉장히 시가총액 큰 코인들만 저는 다루고 있는데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타임 레버리지라고 하는 채널도 한번 들려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작가님 덕분에 많은 걸 알아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 리플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비트코인 전망,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메가 트렌드까지 문창훈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이렇게 또 성정길 채널에 오늘 두 번째 촬영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인터뷰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엔비디아의 회장인 젠슨 회장님도 이제 무화의 법칙이 깨졌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진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주식보다는 암호화폐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진정성 있게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굉장히 많은 전통금융권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투자에 대한 공부와 본인의 어떤 재정 상황에 맞게 안정적으로 투자 암호화폐 이어가면서 꾸준히 재테크 생활도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